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8일 마감 시간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본 금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금리를 또 올리느냐 마느냐. 최근에 일본 주시장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유동성 긴축, 글로벌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서.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오늘 VOJ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일단 계속 지금 현재 어떤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일본 주시장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한 2% 정도.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서 제가 가장 약세를 보였던 일본 증시가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또 금리 얘기하니까 이제 또 반면 지금 일본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금리가 낮은 국가 중에 하나라면 이제 가장 높은 국가는 또 어디일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가장 높은 국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좀 뭐 일단 크게 우리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국가가 좀 재밌죠. 예, 두 번째 국가는 재밌습니다. 첫 번째 국가는 짐바브웨이 뭐 들어본 사람도 있고 짐바브웨 웨이로 알고 있었는데 짐바브웨 예. 라는 국가가 금리가 200%까지 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돈을 넣어놓으면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1억이 200%를 받고 3억이 되는 거죠. 예, 굉장히 훌륭한 국가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200%가 넘는다는 거죠. 네. 우리가 저번에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독일 전쟁 시에 수레를 싣고 마르크화를 한가득 싣고 빵으로 교환하고 싶은 어떤 어머니가 빵을 바꿔주면 이 돈을 다 주겠소 하니까 그 빵가게 주인이 돈은 다 가져가시고 수레만 들고 두고 가세요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수레의 가치가 그 수레에 가득 쌓인 마르크화 가치보다 더 높다는 거죠. 그 빵 한 조각과 수레는 같은 물건이니까 서로 인플레이션 되면서 가치가 있는데 돈은 가치가 없다는 거거든요. 금리가 아무리 200%를 주더라도 이 200%를 주는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고 은행에 돈을 맡긴다 한들 은행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과거에 우리나라 IMF 때를 예를 들겠습니다. 금리를 300% 준다 한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맡기겠냐 이거죠. 왜? 그 은행은 지급 정지 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지급 불능 상태가 돼버리면 내 1억이 빵이 되는데 돈을 맡길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높은 국가는 그만큼 경제가 위태위태하고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고 반대로 일본이란 나라는 금리를 1%도 안 주지만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거죠. 그 일본의 국민성도 좀 이제 특이하죠. 과거에 부동산 법을 주식 법으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하고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은행들이 그 담보로 인해서 담보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거의 파산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은 뱅크런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게 참 일본이라는 나라의 어떤 단편적인 국민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엄청난 뱅크런이 일어났겠죠. 망한데 소문만 들어도. 근데 어차피 그 국민들은 그냥 다 이렇게 인출해 나가면 우리나라 자체가 망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진정하시고 가만히 기다려 달라. 우리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안정적인 멘트로 결국 은행들도 국가의 어떤 지급 보증 뭐 이런 것들로 살아가면서 결국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구조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경제는 다시 회복되었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이런 국가들은 이제 그런 국민성이 없는 거죠.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국가 부도서, 러시아도 마찬가지. 채무 불이행 사태가 나와버리면 이제 돈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니까 전혀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이제 굉장히 탄탄해진 그런 국가죠. 그래서 우리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뭐 3% 내외.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 돈다발을 들고 한 식료품점에서 뭐 물건을 사고 있다는데 이 돈다발보다 물건 하나, 빵 하나가 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르헨티나도 증시가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중간중간 리딩을 하면서 이 아르헨티나 지수를 얘기 드렸는데 거의 최근 2년 동안 10배가 올라갔어요.
네. 2022년 10만 포인트에서 지금 26만 포인트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뭐 엄청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020 보시면 약 3년 동안 1000% 10배가 올라가 버렸죠. 22,000에서 20만 포인트로 10배.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증시에 돈을 맡겼다면 1억이 10억이 돼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돈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큰 소득은 없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르헨티나에 ETF 같은 걸 샀다고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벌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화폐의 가치, 이제 화폐로 아르헨티나의 화폐로 또 바꾸고 그 아르헨티나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돈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르헨티나의 돈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수익은 아닙니다.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아르헨티나 증시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우리도 미국 주식 사려면 미국 달러로 바꾸고 사야 되죠. 일본 주식을 사려면 일본 엔화로 바꾸고 주식 사야 되죠. 이런 것처럼 그 나라의 어떤 화폐 가치가 없어져 버리면 결국 투자의 수익은 없어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도요타 자동차도 한 2% 올라오고 소니도 2% 올라오고 뭐 일본의 주식들도 움직이는데 중요한 거는 해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통화의 어떤 변화, 환율의 변화도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증시가 올라가니까 들어가자, 돈 벌자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르헨티나 뭐 이런 국가의 어떤 돈 같은 경우는 바로 한 번에 다이렉트로 환전이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이걸 환전해주는 증권사나 뭐 이런 쪽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주식 중개가 안 되기 때문에 달러로 바꾸고 또 아르헨티나 주식 사고 아르헨티나로 바꾸고 또 이러면서 수수료가 엄청 발생되거든요. 뭐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국가의 채권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브라질 뭐 국채를 뭐 산이 많이 하면서 뭐 증권사에서 브라질채를 많이 이렇게 매각도 하고 했는데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뭐 채권 투자인데 반토막이 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경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되는 거고 실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이 세계 경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비이성적으로도 움직이기도 한다. 우리 인간이라는 집단이 모이게 되면 어떤 한 국가를 형성하고 그 국가에서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이런 기이한 현상도 나올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어제 이제 바이오주 좀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때 셀트리온 얘기를 좀 드렸고 오늘은 이제 또 그 와중에서 에어부산이 이제 또 폭등을 했습니다. 에어부산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에어부산이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대한항공 합병 이슈가 불면서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2,000원에서 지금 거의 2배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좀 아쉽죠, 많이. 예. 아쉽습니다. 아쉬우면 또 뒤로 하고 또 이런 게 또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하죠. 아시아나항공도 10,000원 대비해서 벌써 50% 이상 또 급등을 해버렸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이때 아시아나는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감만 없으면 좋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근데 대한항공은 그에 비해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오히려 좀 떨어졌죠. 22,000원에서 26,000원 갔다가 좀 밀렸습니다. 이 대한항공이 아무래도 인수를 하니까 좀 부담이 되겠죠. 한 2년 정도 종합적으로 이제 인수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대한항공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항공사 관련 분석 보고서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IDT, 에어부산 좀 많이 아쉬움이 남네요. 네. 어쨌든 지금 시장의 흐름은 항공 쪽,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도 다시 다 올라왔고요. GKL도 다시 다 올라왔네요. 네, 그렇죠. GKL도 급락 나오고 그냥 바로 반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떨어지면 어디가 좋다 했죠? 예, 모두 투어, 그 다음에 하나 투어. 예,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또 치고 나왔습니다. 항공사, 하나 투어, 모두 투어. 그 다음 화장품은 중국 쪽 때문에 아직 애매모호한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면세점 쪽도 약간 아리까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중국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
파라다이스 쪽도 마찬가지. 본격적으로 뭔가 유입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봄쯤 되면 3월, 4월 되면 이제 중국인들이 완전히 문을 열어버리면 이제 파라다이스,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도 이제 롯데그룹의 어떤 채무 구조나 어떤 유동성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둔촌 주공발 이슈, 그 다음에 부동산 이슈, PF 대출발 이슈도 좀 많이 진정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드 랜딩이 아닌 소프트 랜딩으로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는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네요. 롯데쇼핑도 그간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하는 순간에, 예. 그렇지만 롯데그룹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온통 악재들로 둘러싼 기업들이 주가가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뭐 이거 하나 날라간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가, 얘네들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뭐 1%, 2% 사놓는 게 다거든요. 근데 그 1%, 2%를 편입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기관들이 한두 명이 사는 게 아니고 뭐 수십 개의 기관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사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좀 투입해서 또 수익을 내면 좋은데,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쉽게 또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자를 진행한다면 조금이라도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좀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 뭐 반도체, 지금 금융주, 자동차, 뭐 중고차 시장, 그 다음에 인테리어 시장, 건축 시장, 모든 것이 불황이라고 하는데, 증시는 조금씩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하면서 괜찮아질 거야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 시장 점검하면서 앞으로 또 좋은 의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